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벨기에 행크의 오연규가 브라가와의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지 4차전에서 시즌 7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4대3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소집을 앞둔 조규성과 이한범도 풀타임을 뛴 가운데 두 선수의 소속팀 미트윌라는 유로파리그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KT가 올해 메이저리그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10차례 빅리그 마운드에 오른 외국인 투수 맷 사워를 영입했습니다. KT는 새 외국인 투수 사워와 총액 9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배구 IBK 기업은행의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이 어깨 부상 여파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소영은 수술을 받고 재활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구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활약했던 배지환이 뉴욕 매치로 이적했습니다. 주축 중견수로 기대했던 테일러가 부진에 빠져 대체자를 찾고 있던 매치는 배지환을 대수비와 대주자 요원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는 통산 4번째 실버 슬러거로 선정됐는데요. 외야수 부문에서 3번 수상한 스즈키 이치로를 넘어선 일본 선수 최다 수상 기록입니다.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이 KBL 신인 선수 드래프트 9단 순위 추첨에서 2년 연속으로 1순위 지명권을 가져갔습니다. 원주 DB가 2순위, 부산 KCC가 3순위 지명권을 뽑았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토토 재팬 클래식 2라운드에서 신재가 중간 합계 11언더파를 기록해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와 함께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3위인 야마시타 미유아는 한타 차입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축구 대표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조규성 선수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네,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리면서 선수 생명의 위기까지 맞았었던 조규성 선수였는데요. 그 이제 부상을 딛고 소속팀 미트윌란에서 다시 주전으로 올라서면서 최근에 맹활약을 하고 있죠. 오늘도 새벽에 열렸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풀타임 뛰면서 또 팀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요. 이 조규성 선수가 2024년 3월 마지막 소집 이후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에도 복귀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계속해서 풀타임을 뛰는 거 보면은 뭐 몸 상태는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10월 A매치 때도 고민을 했지만 장거리 이동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부담이 가진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몸 상태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 지난달 27일이었죠. 직접 덴마크로 넘어갔다 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조규성 선수가 경기를 뛰고 나면 아직도 조금 아프대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경기 풀타임도 하고 유로파 리그 원정까지 다닐 정도면 어쨌든 이동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비행기를 장기간 타면은 알겠지만 우리가 뭐 기성용 선수라든지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전부 무릎 쪽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일찍 대표팀을 은퇴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장거리 이동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결과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된다라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선수를 좀 더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11월에는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규성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은 최전방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홍명보 감독은 부임 이후에 이제 오세훈, 주민규, 오현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형을 바꾸면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방식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전에는 대표팀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한 타깃형 스트라이커 유형에서 확실한 옵션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지게 됐습니다. 이미 국가대표팀은 지금 손흥민, 오현규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9, 10월에 나란히 좀 득점포를 올렸었는데 이제는 조규성 선수가 돌아오면서 또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표팀은 조규성 선수가 언제 등장할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선발로 투입해서 90분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3-4-2-1 전형을 쓰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오영규 선수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소화를 했거든요. 뭐 스타일상 워낙 다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열렸을 때 역습 상황에서 아무래도 장점을 발휘하는 스타일이고요.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서 파괴력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건데 조규성 선수는 이 두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고르게 갖고 있거든요. 뭐 연계도 가능하고 높이도 있고 스피드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3-4-2-1 전형에서는 조규성이 사실 최전방에 최적화된 선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조규성이 전성기 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홍명보 감독은 최전방에 대한 고민을 덜고 손흥민 선수의 활용폭에 대한 새로운 또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실험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 게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황인범 선수는 당초 이제 홍명보 감독이 발표한 27명의 명단에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소속팀 페예노르트의 반페르시 감독이 황인범 선수가 6주에서 8주가량 부상으로 이제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루 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대표팀 소집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자 발탁은 특별히 추가되지 않았고요. 뭐 저도 취재를 해본 결과 이미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 코칭 스태프에서는 이 황인범 선수가 부상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26명이 아닌 27명을 선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황인범 선수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미련 없이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11월 평가전 어떤 선수들이 선발이 되는지 명단을 정리해 보면서 뭐 또 여러 가지 황인범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뭐 최전방 공격수는 어떻게 짜여질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미드필더 명단을 보죠. 네, 일단 권혁규, 김진규, 박진섭, 백승호, 원두재 선수까지가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 박진섭 선수는 미드필더로 되어 있지만 사실 뭐 3백의 중앙 수비수가 좀 더 유력해 보이고 보면 일단 권혁규 선수가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 뭐 새롭게는 아니죠. 과거에 이제 발탁된 적이 있으니까 최근에 낭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다시 한번 중앙 미드필더로 실험을 하는 것 같고요. 양민혁, 엄지성, 이강인, 이동경, 이재성 이 선수들이 이제 2선에 쓰게 됩니다. 뭐 기존의 선수들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양민혁 선수가 들어온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혁규 선수 얼마 만에 권혁규 선수는 돌아온 건가요? 권혁규 선수가 작년 10월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한 차례 불렀었죠. 그때 네. 이제 경기는 출전하지 않았었지만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집을 했었는데 이번엔 거의 이제 1년하고 1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고요. 확실히 그때보다는 성장을 많이 한 모습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 무대를 떠나서 프랑스 리그왕의 FC 낭트로 이적을 했는데 낭트에 오고 나서도 지금 소속팀이 주전 미드필더 조합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권혁규 선수가 낭트 주전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팀 사정에 따라서는 센터백까지 내려와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에서 소집된 선수 중에서 박진섭 선수의 역할하고 또 유사한 부분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홍명보 감독이 지금 박용우 선수가 큰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권혁규, 원두재 이 선수들을 한번 또 경합을 시키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왔었는데 이번에 함께 못한단 말이죠. 이 공백을 어떤 조합으로 바꾸고 메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역시 황인범 선수 자리는 김진규 선수가 유력합니다. 김진규 선수가 지금 동아시안컵 이후로 꾸준히 발탁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아주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동력, 창의성 두루 갖춘 선수라는 측면에서 김진규 선수가 앞서 있고 최근 챔피언십에서 득점도 하고 좋은 모습 보이는 백승호 선수도 사실 6번 자리로 주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8번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직접적인 대체자로 김진규와 백승호 선수가 아무래도 경합을 벌이고요. 나머지 이제 수병이죠. 카스트로프, 원두재, 권혁규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발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새롭게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카스트로프가 다시 한번 주전 경쟁에 나섭니다. 10월에는 모습을 못 봤어요. 네, 브라질전에는 이제 나왔다가 파라과이전 때는 이제 엔스 카스트로 선수가 기회를 받지를 못했었죠. 제가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은 9월, 10월, 11월 지금 세 차례 연달아서 소집이 됐고 소속팀에서도 최근에 이제 퇴장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점점 이제 주전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홍명보 감독은 구상 안에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루시아 메넨그라드바흐에서 이 엔스 선수가 뛰고 있는 스타일을 볼 때는 좀 생각을 바꿔서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조금 더 전진시켜서 기용하는 것이 이 선수에게 맞지 않느냐. 2선 혹은 아예 오른쪽 윙백 이런 포지션이 지금 옌스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동력이라든가 적극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공격진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선수들이 발탁이 됐나요? 일단 손흥민, 오현규, 조규성, 황희찬 선수 이렇게 4명인데요.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0월 A매치에 선발이 됐지만 부상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9월 A매치에서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표팀에서 가장 파괴력 있게 상대 수비를 개인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형은 황희찬 선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최전방과 2선을 고루 설 수 있는 데다가 경험까지 갖춘 선수라는 측면에서 최근 폼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대표팀이 쉽게 포기할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부상이나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도 더 이상 예전처럼 언터처블의 지위는 아니거든요. 이번 11월 A매치에서 뭔가 보여줘야지만 좁아진 입지를 살릴 수 있고요. 지금 조규성 선수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발이 필요합니다. 수비 쪽도 살펴보도록 하죠.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지금 소속팀에서 부상을 입은 김주성 선수 대신해서 역시 또 왼발잡이 센터백인 김태현 선수가 뽑혔는데요. 김태현 선수는 지난 7월 동아시안컵 때도 나란히 뽑혀가지고 번갈아서 기용이 됐던 만큼 아무래도 왼발 센터백이 빠질 경우에는 김태현을 즉각 부른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김문환, 김민재, 서령우, 이명재, 이태석, 이한범, 조유민까지 지난 10월과 동일한 멤버로 선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A매치에서 수비진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나요? 일단 가장 큰 고민이었던 좌우 윙백은 이제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왼쪽에 이명재, 이태석, 오른쪽에 김문환, 서령우 이 선수들이 석 달 연속 지금 같은 멤버들이 뽑히면서 이 멤버는 이제 월드컵 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 중에 누가 주전이 될지가 포인트고요. 중앙 수비는 역시 좀 숫자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3백이 유력합니다. 형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난 파라과이전처럼 좌민재, 중진섭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오른쪽에는 이한범, 조민 중에 누가 될지, 그리고 아까 서호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왼쪽 센터백 경쟁 지금 김태현 선수와 김주성 선수 10월에는 김주성이 뽑히고 김태현이 뽑히지 않았고 이번에는 김태현이 뽑히고 김성이 뽑히지 않았거든요. 누가 홍명보 감독의 낙점을 받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골키퍼는 3명의 선수가 변함이 없죠? 네, 지난달과 동일하게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선수가 뽑혔고요. 조현우 선수는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선발되면서 또 김승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동안에는 주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줬고요. 김승규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되고 난 뒤에는 돌아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K리그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송범근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골키퍼 포지션은 누가 봐도 지금 가장 좋은 퍼포먼스로 3명을 선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사실 11월 A매치 그리고 이제 곧 바로 내년입니다. 새 얼굴보다는
지금까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누가 주전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경기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뭐 제가 기사를 써기도 했는데요. 지난 9월, 10월 그리고 이번에 11월 A매치까지 계속 이름을 올린 선수가 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6명의 엔트리니까 8할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부분별로 말씀드리면서 얘기 나왔던 게 왼쪽 센터백, 뭐 중앙 미드필더, 뭐 이선 한 자리, 뭐 최전방 이제 한 6명 정도가 추가로 결정이 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주전보다는 백업 구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주전은 윤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내년에 3월 A매치 있고요. 또 현지에서 평가전 정도로 제외하고는 경기가 없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조직력도 어느 정도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1월에 주전 구도가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진짜 지금 이제 이 정도 시점이면은 아마 이 11월 A매치까지 해서 한 7할에서 8할 정도는 대표팀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다라고 볼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표팀이 홈에서 2경기를 치를 때는 약간 이제 2개의 안을 갖고 베스트 11을 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파들이 들어오고 나서 2일 혹은 3일 정도의 짧은 준비 기간 이후에 바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첫 경기 때는 사실은 완전한 베스트 멤버보다는 좀 기존 선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뭐 골키퍼는 일단 저는 이제 볼리비아전을 우선으로 본다고 하면 조현우 선수가 먼저 나오고 3백은 지난 파라과이전 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박진섭, 김민재, 조유민 조합. 윙백은 저는 조금은 또 앞서서는 이제 유럽파들 서령우, 이태석 선수 먼저 나오고 중원에는 김진규 그리고 백승호, 이선에는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이제 최전방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준 기자는요? 저는 예상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최전방에 조기성 선수, 네. 그다음에 이선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왼쪽에 이명재, 가운데 김진규, 원두재, 오른쪽에 김문환, 그다음에 수비진은 김민재, 박진섭, 조유민 같고요. 골키퍼는 김승규. 이게 저는 좌우는 오히려 이명재, 김문환 선수가 지금 현재 구성상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서령원 선수가 유럽에서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더 빠른 선수가 좀 맞긴 하거든요. 사실 이 구도로 가면 이재성 선수가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2-3-1이 우리한테 좀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아직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전형이 우리가 지금 멤버로는 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저희가 얘기한 대로 볼리비아전, 가나전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비선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대표팀은 이제 볼리비아, 가나와 11월 평가전을 치르는데 어떤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점검해야 될까요? 뭐 앞서서 박찬준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이제는 조합의 문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 흐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뭐 지난 브라질전 같은 경우 우리가 경기 흐름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하고 90분을 날리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일 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선수의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황희찬이라든가 양민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을 홍명호 감독이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네. 볼리비아와 가나 대표팀 명단도 나왔나요? 네, 일단 볼리비아 나왔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2004년생부터 2006년생,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네. 주축이 된 명단을 꾸렸거든요. 유럽파 유망주죠. 마르셀로 티모란 그리고 루카스 마카사가 같은 선수에다가요. 지난 남미 예선에서 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미겔 테르세로스 선수도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가나는 아직 명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전 멀티골 넣었던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쿠두스 선수, 뭐 혹은 아예우 선수, 뭐 토마스 파티, 뭐 살리스 이런 기존 핵심 자원들이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안타깝게 이번 평가전에선 빠지긴 합니다만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다 건강 이슈는 없죠? 네, 큰 뭐 문제 없고요. 특히 또 주중에 열렸었던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오영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 소식도 알려졌고, 뭐 조규성, 이한범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엄지성 선수도 지금 소속팀에서 점점 빈도를 올리고 있고, 특히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최근 MLS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맹활약을 하고 네. 좀 조기에 귀국을 해서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여러 팬들을 통해서 또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대표팀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평가전 경기 외적으로는 관심이 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팬들이 경기장을 얼마나 찾을 것인가.
지난 경기에서는 절반도 채 차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맞아요. 파라과이전에서는 정말 2만 명대 관중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이번 올해 마지막 A매치입니다. 3월 A매치는 유럽과 하려고 하는데 국내 초청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좋은 팀과 하려면 현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정식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대표팀 월드컵 전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A매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14일 볼리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방 팬들이 직접 대표팀 경기를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다 많은 팬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 당하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자, K리그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등과 승격 경쟁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강등 경쟁에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순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7위 광주는 승점 48점인데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8위는 안양 승점 45점이고요. 9위는 울산 승점 41점. 2점 차로 수원FC가 강등권 마지노선인 10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11위는 제주, 최하위는 대구인데요. 지금 승점 차가 6점 차입니다. 이번 라운드에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은 아직 강등을 결정해야 되는 처지죠. 이제 2경기? 3경기 남았나요? 네, 신태용 감독이 세 경기. 이제 네. 경질되고 나서 첫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ACL 엘리트에서도 또 승리하면서 울산이 이제 살아나는구나 싶었는데 그 뒤 세 경기에서는 지금 1무 2패입니다. 주중에 열렸었던 이제 비셀고베와의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리그 경기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영건을 비롯한 또 뭐 조현우라든가 이런 이제 주전들 일부를 좀 국내에 남겨놓고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고 후반에 말콩,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살아나서 뭐 뒤늦게 쫓아갔지만 또 0대1로 패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일본 원정 때 또 일부 선수들 데려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관리나 이런 부분이 문제일 텐데 수원FC는 지금 이 울산을 잡기 위해서 부상에서 돌아온 윌리안까지 지금 대동해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뭐 광주, 안양도 조금은 안정권이긴 합니다만 이제 강등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울산부터 12위 팀까지는 이제 36, 37, 38 라운드 매 경기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벼랑 끝 승부,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라는 표현이 진부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당장 이번 라운드만 하더라도 울산과 수원FC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수원FC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이제 9위로 탈출하게 되고요. 네. 울산은 다시 강등권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제주가 승리할 경우에는 강등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12위 확정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 만나는데 사실 광주가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구가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안양전, 안양이 지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잔류를 확정짓겠다고 미리 이틀 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안양이 승격하자마자 이 승격 경쟁에서 파이널 B에서 꽤 위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 지점입니다. 네, 팀의 역사적인 첫 번째 이제 일부 리그에서의 시즌 목표는 일단은 잔류를 확정짓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거의 지금 이제 9분 응선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역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둔 것이 팀에게는 엄청난 또 자신감을 줬습니다. 일단은 뭐 모따 선수가 팀 최고 득점자답게 역시 거기서 또 역할을 해줬고 주장 이창용 선수도 아주 중요한 득점 올려주면서 기세를 한층 올렸는데 이제 제주 원정에서 이제 잔류 싸움을 끝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이제 유병훈 감독과 선수들이 뭉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속이 편한 파이널 A 대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천과 강원이 8일 오후 4시 30분 격돌하고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대전이 맞붙습니다. 9일 오후 2시에는요.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포항과 서울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파이널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북이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내년에 누가 가나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결국은 이제 2위, 3위, 4위 여기까지가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북이 만약 코리아컵 결승에서 광주를 꺾고 더블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순위가 한 팀까지 더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럽 대항제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김천이 또 높은 순위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밑으로 기회가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위에 올라 있는 대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4위 포항, 5위 FC 서울, 6위 강원까지도 아직 희망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 경쟁도 주목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MVP와 득점왕 경쟁도 주목할 때가 됐죠. 맞습니다. 지금 MVP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박진섭 그리고 이제 울산으로 돌아간 이동경 선수 입하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 싸움이 먼저 눈길이 쏠렸는데 포획 감독이 좀 일찌감치 박진섭을 밀어주면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역대 41번 41번의 MVP 중에 36번이 우승팀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박진섭이 유력해 보이는데 박진섭 선수 역시 지금 우승 프리미엄 잘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팀 성적을 제외하고 순수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텐텐클럽에 가입 10골 10도움 2-3을 기록 중인 이동경과 세징야 선수가 잘하고 있거든요. 세징야가 좀 강등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을 잔류시킨다 이러면 또 가산점이 붙을 수 있어서 2파전 구도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득점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싸박이 17골로 선두로 달리고 있고 그 아래에 이호재 선수와 전진우 선수가 15골, 주민규와 못다가 14골로 4, 5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는 싸박이 앞서 있지만 뭐 전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획 감독한테 뭐 내가 페널티킥을 차겠다 얘기할 정도로 득점왕에 욕심을 내고 있고요. 네. 동료들도 좀 몰아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뭐 이호재, 주민규, 못다 다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들이거든요. 남은 경기 동안 뭐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끝까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에서 강등 내려가는 팀이 있다면 K리그 2에서 올라오는 팀도 있습니다. K리그 2는 승격 플레이오프 경쟁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네, K리그2는 지금 37라운드까지 소화하고 2경기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6라운드에서는 인천이 K리그2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을 했고요. 37라운드에서는 수원이 2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K리그2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3, 4, 5위를 놓고 경쟁하는 팀들의 승부인데 지금 3위 부천이 지난 주말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 반면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전남과 서울 이랜드는 좀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6위 성남이 5위 서울 이랜드를 승점 1점 차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7위 부산 그리고 8위 김포도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38라운드는 어떤 경기로 K리그 2 치러지나요?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전남과 인천 경기가 있고요. 화성 종합운동장 화성과 경남 8일 오후 2시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부산과 충남, 아산, 천안과 성남이 8일 오후 4시 30분 격돌하고요. 9일로 넘어가면 충북, 청주와 이랜드, 안산과 수원, 삼성, 그리고 김포와 부천 이렇게 경기가 펼쳐집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한 몇 주 동안 주말마다 굉장히 추웠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번 주는 큰 한파 없이 스포츠 경기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호정 기자, 박찬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